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 박 교수입니다. 다들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책은 거의 바이블처럼 생각하시죠? 오늘 바로 그 책을 바탕으로 현대 중앙은행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면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미국 연준이 2%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겁니다. 한국은행 목표 물가인 2% 달성이 쉽지 않아 보여. 이런 거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2%라는 숫자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과거의 통화정책이 대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이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 경제를 그냥 아주 강타해버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물가는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성장을 멈춰버리는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합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걸 도저히 풀 방법이 없었어요. 엄청난 위기였죠. 교수님, 근데 목표가 여러 개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물가도 잡고 성장도 시키고 왜 옛날 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오, 민준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여기 왼쪽을 보세요. 옛날 중앙은행은 물가도 잡고 싶고 경제 성장도 시켜야겠고 환율도 안정시켜야 하고 이렇게 여러 목표를 동시에 쫓았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 목표들이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어김없이 물가가 막 올라버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결국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 잡는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랑 정책 담당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끝에 드디어 새로운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이게 바로 그 낡은 딜레마를 풀어버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물가 안정 목표제의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목표는 2%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치를 정하는 것. 그리고 둘째, 이걸 달성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치지 말고 물가 안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토끼 한 마리에만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 바로 이런 선언인 셈이죠. 이 아이디어는 정말이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1990년에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이걸 딱 도입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들이 따라서 도입하고 그게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이 제도를 들여왔고요. 이제는 전 세계적인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교수님, 그러면 아무 나라나 그냥 그거 좋아 보이네? 우리도 오늘부터 물가 안정 목표제 할래? 이렇게 선언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야, 서현 학생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당연히 아니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딱 받쳐줘야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고 경기를 띄우고 싶어서 중앙은행한테 금리 좀 내려달라고 압력을 넣어도 중앙은행은 안 됩니다. 저희의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뛰어난 예측 능력. 통화정책이라는 게 금리를 오늘 딱 바꾼다고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현재 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미래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한 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교한 분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론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이게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했던 그 숫자의 비밀이 이제 곧 풀립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2%예요. 사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목표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 2%를 사실상 국제 표준처럼 여기고 있어요. 왜 하필 2%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서 0%나 마이너스가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경제가 활력을 잃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고요.
반대로 너무 높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크니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2% 정도가 가장 적절한 일종의 골디락스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물가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물가를 말하는 건가요? 설마 이 세상 모든 물건 가격을 매일 다 추적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민준 학생 진짜 실질적인 질문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오르내리는 배추값이나 국제유가 같은 것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물가를 두 종류로 나눠서 봅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걸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데요. 이건 국제유가나 날씨에 따른 채소값처럼 일시적인 충격에 따라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변덕이 심하죠. 반면에 중앙은행은 이런 변덕쟁이들, 즉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쏙 뺀 근원 CPI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진짜 체력, 그러니까 근본적인 물가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통화정책의 큰 방향은 바로 이 근원 CPI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이 물가 안정 목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정말 큰 공을 세운 게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제도도 최근 들어서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는 상황이 오니까 단순히 물가 하나만 보고 정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드러난 거죠. 특히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워져서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른바 제로금리 하합 문제에 부딪히면서 중앙은행들은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이나 고용 같은 다른 목표들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지난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을 충분히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과연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효과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면 지금 우리 경제의 여러 상황들을 쫙 고려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의 물가 목표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여전히 2%가 최선일까요? 아니면 좀 더 높은 3% 혹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복습이 될 겁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